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법성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수형 문제에다가 학설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거부감이 들 법도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맨날 첫날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따라서 손가락이 아니라 발가락으로 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우리는 이 집은 어디냐라는 주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설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이 반드시 우리들의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아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위법성 인식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책임이라는 집안에 살고 있었죠. 저 위법성 인식은 책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여기 책임설이고 우리들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엄격이 뭡니까? 아시겠지만 이 책임설 이후에 자가 책임설들이 우죽순처럼 등장하니까 내가 원조야 라는 의미로 엄격을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엄격 책임설이 우리가 확고히 가져야 할 입장임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엄격 책임설은 목적적 행위론자에 의하여 주장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1번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독일아재 몇몇 분들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중 한 분이 바로 이 목적적 행위론자의 대표자이신 벨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친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벨첼 이분은 자나깨나 진정한 고의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탐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적 행위론이라는 이 명칭 중에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그 목적이 아니라 고의를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 용어 선정을 잘못했죠. 원래대로라면 고의적 행위론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목적적 행위론, 그러니까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벨첼 이분의 최대 업적 중 하나가 인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고의라는 집에 숨어들어 있던 이 위법성 인식을 가면을 벗겨내고 책임이라는 저거집으로 내쫓아 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즉 종래에 고의 요소로서 인정되던 이 위법성 인식을 핀셋으로 딱 집어서 책임 요소로 옮겨 놓은 것이죠. 결국 주장되며까지의 내용은 옳습니다. 그리고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착오는 객관적으로 위법한데 주관적으로 나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착오로서 결국은 위법성 인식이 있는 없는, 그렇죠,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위법성 인식을 책임 요소로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착오를 금지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라고 부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엇이 조각된다고 봅니까? 그렇죠, 책임이 조각된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는 금지 착오로 보기 때문에 라는 내용도 옳은 것입니다. 마무리하시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도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없음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 착오도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법성 인식을 책임 요소로 확고하게 보는 우리 엄격 책임설 입장에서는 결국 위전착 경우에도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금지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라고 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입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위법성 인식의 또 체계적 지위, 주소에 관한 제한적 고의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 요소로 보는 아직 벨첼의 수술을 받기 전의 학설이죠. 게다가 이 제한적 고의설은 원래 원조 고의설인 엄격 고의설에서 탈퇴한 학설로서 얘들은 엄격 고의설과 달리 위법성 인식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아도 위법성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자라는 도라이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기 제한적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뜻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제한적 고의설은 고의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 인식은 반드시 현실적 인식일 필요는 없다고 했죠. 현실적 인식이 있어야지 고의가 인정된다 라고 보는 입장은 엄격 고의설, 원조 고의설이고 이 제한적 고의설, 이 짜가들은 위법성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이 학설 입장에서는 옳은 것입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위법성 인식에 관한 간접적 착오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접적은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착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법적 한계에 대한 착오
차고는 이 법적 관계에 대한 착오로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예가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인의 현행범 체포 시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도 된다라고 믿은 경우라고 했죠. 근데 그러한 경우에도 결국은 타인 주거 침입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우리들의 입장인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금지의 착오, 법률의 착오가 되고 당연히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므로 16조에 의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여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 내용도 옳은 것입니다. 위가나다는 깝깝한 이론적 내용이었는데 라 지문은 시원한 판례 내용입니다. 단 1초 만에 원샷 원킬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 처벌불처벌, 처벌이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는다, 용서받지 못한다. 예,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보십시오.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법률의 지했다라는 것이고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위법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지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위법성 인식은 없었다라는 의미죠. 바로 이러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지지이므로 법률의 부지인 경우에는 형법 16조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형 문제라서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례를 스캔해보니까 세 가지 사건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지문 내과의사 갑은 환자에 대해 신경과 전문의 A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수직 수평 이고요. 수평 관계이니까 신뢰원칙 적용입니까 부적용입니까? 당연히 신뢰원칙 적용입니다. 따라서 내과의사 갑은 과실인정부정 과실부정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이미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A의 전공 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과의사 갑은 어쩔 도리 있다 없다 어쩔 도리가 없죠. 따라서 그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내과의사 갑으로서는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요 업무가 없다. 즉 설사 신경과 전문의 A의 잘못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내과의사 갑은 책임진다 지지한다 책임지지 않는다. 즉 과실이 부정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지문은 주치의 사건으로서 옴니버스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치의사은 양한당직 의사 B.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관계부터 설정하고 가시죠. 주치의 할 때 요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종관계 즉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수직적 분업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원칙 적용 부적용 당연히 신뢰원칙 부적용 결국 주치의사을은 과실인정 과실인정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Y의 관계에서 수직적 분업의 관계로 을은 B에 대하여 주종관계 즉 지감독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종에 해당하는 B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에 해당하는 을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3번 지문은 곁다리로 붙여놓은 또 다른 사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치의사 을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주체이므로 그렇습니다. 설명은 의사에게 부여된 중요 의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직적 분업관계인 야간당직 의사 B를 통한 설명으로는 어떤 경우도 이 문구가 보이면 원칙 예외 법리를 망각한 문구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X 치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합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도 의사이니까 의료 지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설명행위 정도를 이런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아래 의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4번 지문은 사이드 인젝션 즉 정맥주사 사건이죠. 조율 비법부터 터득해 보실까요? 이 정맥주사를 전문용어로 사이드 인젝션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사이드입니다. 하드하고 어울릴까요? 소프트하고 어울릴까요? 예, S, 소프트. 그래서 불처벌로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물론 그 불처벌은 의사에게 해당되는 경우이고 문제를 일으킨 이 간호실습생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간호사 C는 처벌되었습니다.
또 이거 너무 졸렬 비법을 사용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실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 C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주치의사 병이 이 사건에서 처벌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병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자 누구의 책임을 묻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치의사 병에게 재반 사정에 비추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SS로 연결한 그 졸렬 비법으로 이미 결론이 옳다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판례의 취지는 이러한 정맥주사 즉 사이드 인젝션 주사법은 굳이 이런 의사가 관리 감독할 만큼 어려운 주사법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실행행위자인 간호실습생과 이 실습생을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이 간호사 C는 당연히 처벌받았습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선분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지문 보겠습니다. 교통방해 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라는 것을 의도로 출제하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 지문은 무식한 출제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방해 치상죄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즉 일반 교통방해 치상죄,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치상죄, 기차 등 전복 치상죄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법정형을 비교 분석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교통방해 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맞는데 세 번째 기차 등 전복 치상죄 같은 경우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따라서 가 지문은 정확한 출제가 아니므로 무식한 출제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나 지문 성희치사죄는 당연히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가, 나 같은 이런 졸렬한 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졸렬하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되는 경우만 판례가 언급한 것 몇 개, 그리고 중자 들어간 거 몇 개, 그리고 맨날 첫날 나오는 이런 범죄 몇 개만 요령껏 암기하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 지문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제소와 관련된 전설적인 문구입니다. 수험생들은 엄봉엄 사건을 떠올리면서 적재적소에 구체적 단어를 대입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죠. 기본 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런 결과적 가중범을 우리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체적인 범죄로는 엄봉암 사건의 현주, 건조물, 방화, 시사죄 대입하면 되겠죠.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여기 치사에 해당하는 살인 또는 존속 살해 행위를 의미하죠. 별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즉 살인 행위는 별도의 살인죄라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존속 살해 행위는 별도의 존속 살해죄라는 구속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고의범, 즉 살인죄 or 존속살해죄를 의미하죠. 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 바로 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를 의미합니다. 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바로 여기서 살인 or 존속살해에서 존속살해죄로 특정이 돼버리죠. 에는 그 고의범, 즉 존속살해죄와 결과적 가중범, 즉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처럼 흡수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속살해죄가 덩치가 더 커서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각각 별도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개의 방화행위로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니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나 지문은 대충 훑어보니 결과적 가중범의 초울트라 캡숑짱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 결과적 가중범에서 앞에 기본 범죄가 설사 미수에 거쳤다 하더라도 뒤에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이다 기수이다 라는 기초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 이것도 가끔씩 물어보더라고요. 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거치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특수 강간 미수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면, 즉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법 소정의 특수강간 치상죄는 기수에 해당한다 이겠습니다. 결국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예비 업무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은 양념소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순식간에 풀리는 100만 5번 정도 봐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갑이 별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죠. 그렇습니다. 중강도에서 봤던 문구입니다. 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즉 중강도 목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중에 붙잡힌 경우, 근데 강도 예비죄 법조문을 보시면 강도를 할 목적으로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양에 해당하고, 이 지문 사례에서 체포를 면탈 즉 중강도는 염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도 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죠. 이번 지문은 미수에 관한 기초 지식을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갑이 강도하기 위해 강도를 할 목적으로 라는 의미이겠습니다. 흉기를 구입하고 준비 행위를 했네요. 따라서 강도 예비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갔다가 자신의 범행 전력과 처자식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그대로 돌아 나온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의성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런 경우는 절대로 강도 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비는 실행착수 이전 개념이고 미수는 실행착수 이후 개념이므로 이 두 개가 결합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예비죄의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송비용 사건으로서 졸따라 캐피종장 전렬비법 하드소프트 법칙으로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 세이브용 지문인데 이런 게 한 번씩 나와주면 정말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소프트의 소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 갑은 아마도 불처벌로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유소를 제기하였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딱 이 장면에서 대법관님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이런 소제기는 정말 황당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부로 가면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 확정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게 바로 그 절차인 것 같아요. 위 소를 취한 때는 소송사기죄 불능범 불처벌이라는 의미니까 불능범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은 우리가 7살 때부터, 아니 너무했나? 예, 그럼 10살 때부터 100만 5번 이상 봐왔고 초지일간 변경이 없는 부동산 미중매매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매도인 갑이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이중양도 즉 이중매매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받았는지 잽싸게 빨리 확인해 보십시다. 중도금을 받은 오케이, 그러면 배임죄 주체 요건은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받은 후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또 중도금 받았는지 잽싸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금 의미 없고요.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계약금 의미 없잖아.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은 형법상 별 의미 없고, 중도금을 딱 받았을 때 배임죄 주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배임죄 실행 착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경우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진짜 발가락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필요적 공범의 내부에 직접 관여한 자는 당연히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형법 각칙의 취지를 고려해서 형법 총칙은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반면 2번 지문의 경우 필요적 공범의 외부에서 관여하는 자는 형법 각칙이 적용되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따라서 전단부 내용은 옳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필요적 공범이 진정 신분범인 때는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는 구체적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수뢰죄, 구체적인 범죄에 딱 대입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즉 수뢰죄인 때는 신분 없는 외부 관여자, 구체적인 누구 대입할까요? 안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인 남편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무원인 남편의 수뢰죄에 비공무원인 아내가 가담했다면 형법 몇 조가 적용됩니까? 그렇죠. 33조 정확히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공무원인 아내는
공무원인 남편 범죄에 공, 교, 방이라는 공범이 성립할 수가 있죠. 근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질문은 필요적 공범에 관한 거의 바이블적인 내용이죠.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필요적 공범 관계 의미고요. 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또 똑같은 소리, 맨날 첫날 이 소리 합니다.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없고 너무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정말 식상하죠. 참신함이 없어, 참신함이.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이때 떠올려야 할 대표 사건은요. 그렇습니다. 엄하 판매죄 사건입니다. 이 엄하 판매죄 사건의 경우 필요적 공범 관계임에도 엄하 판매자에게만 처벌 규정이 있었고 엄하 구매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이 지문에 적절히 대입해 보면 이 매도인은 엄하 구매자를 대입하면 되겠죠. 즉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은 엄하 구매자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도인의 매도 행위는 이 지문에서는 엄하 구매자처럼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이죠. 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 범행, 이 지문에서 엄하 판매자처럼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 즉 형법, 총칙, 공범 규정, 적용, 부적용된다라는 또 참신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이 매도인과 그 상대방은 필요적 공범 관계이므로 그 식상한 내용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형법상 총칙 공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결국 옳은 것입니다. 이 후단부 내용의 요지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일방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타방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두 쌍방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번 질문은 딱 보아하니 탑티어급인 삐끼주점 사건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대입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3인 이상은 사장, 지배인, 삐끼1, 삐끼2였죠.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2인 이상은 사장, 삐끼1, 삐끼2였습니다. 즉 지배인은 그 피해자를 지키고 있고 이 세 사람이 절도 현장에 간 것이었죠.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합동절도의 핵심 요건이 현장성의 내용이죠. 이어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 누굽니까? 지배인이었고 이 사건에서 제1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 지배인에 대하여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참 골 때리기 어렵게도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간단히 공동정범 요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기 저 새놈들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라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